빨간문 들어왔어요? 오늘 KBS 뉴스예요. 오늘 KBS 뉴스. 대북 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 정부 민간단체 접촉 신고 수리. 한반도의 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이렇게 접촉하고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남북 관계를 갖다가 남북 관계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게 꺼져 버렸네. 방금 이게 어떻게 꺼져 버렸나? 여기 새우창 있는데. 어디? 잠깐만 줘봐. 여기 줄이 여기 파란 줄 떴잖아. 네, 여기 나와 있던 것들이 다음 삭제돼 버렸나 봐. 그걸 찾아는 검색. 아, 그걸 전화를 꺼버렸구나. 전원이 갑자기 빠졌네. 그러면 이거 빗장 응. 대북 접촉 차단. 오늘 KBS 뉴스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예요. 대북 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 뭐 북한에서 풀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이제 정부 민간단체 접촉 신고 수리. 민간단체에서 뭐 이런 거 접촉했을 때는 국가에서 갖다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대북 저기 방송을 끊으니까 북한 쪽에서도 이게 한국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남쪽에서 대북 방송을 끊으니까 북한 쪽에서도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냈다는 소리예요. 뭐 윤석열 정부 편을 무조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윤석열 정부 잘한 건 잘했다고 치고 경제 부분은 야당이 공격한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OECD 국가에서 GNI가 6위를 했으면 윤석열 정부도 경제는 잘한 거죠. 그런데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6년까지 대북 방송이 다 끊어졌던 것을 다시 개최하고 무슨 뭐 풍선을 보내고 전단지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함으로써 북한에서 어물풍선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처음 날라왔잖아요.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그리고 6년 동안 그 끊었던 대북 그 방송이 다시 서로 양쪽에서 함으로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KBS 뉴스에 대북 접촉 차단 빗장 풀었다. 뭐 대북 방송을 끊으니까 북한에서도 끊어줬고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잖아요. 대북 서로 해서 그 주변의 민간인들이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앵커가 정부가 최근 인도적 지원과 교류 목적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남북 문제가 이렇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직접 정부가 경색돼 있을 때는 중간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들이나 이렇게 유니세프나 이런 해외 이런 자들이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뭐 단체들이 이렇게 작게 민간부터 이렇게 해서 물꼬를 텄죠. 그래서 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사실상 전면 불허했다는 거예요. 민간 단체 민간인들이 대북 뭐 전단지 저 갖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간 단체들이 뭐 저 탈북자들이나 민간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고 무슨 선물을 보내서 풍선 달고 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런 건 다 처단하겠다, 징벌하겠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정상적인 민간 단체가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런 전단지 뭐 풍선 보내니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내잖아요.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경격으로 점점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지금 다시 그 대북 방송은 끊어주고 남북이 서로 끊어주고 또 이렇게 전단지라든지 풍선 같은 것은 중지시키고 그리고
정상적인 채널로 뭐 인도적 측면으로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접촉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죠. 뭐 내가 이재명 정부 칭찬하는 사람 아닌데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주 98점 줘요. 잘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인도적 지원 교류 목적으로 민간단체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전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사실상 전면 불해왔는데요. 민간단체들은 교류 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단절된 대화 채널 복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위해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번에 그 정동영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지난 4일 통일부에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고 최근 수리했습니다. 김기현 남북경제문화협력재원 기획실장은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신청을 했고 다음엔 통일부가 수리를 할 겁니다. 새 정부대로 통일부가 민간단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아준 건 지금까지 모두 6건. 대부분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목적입니다.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식량,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이나 문화 교류를 위한 1차 관문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악화로 왜 남북이 좋은 상태를 자꾸 악화시킵니까? 그 보수층이 잡으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전부 남북 문제가 다 냉각되고 다 이렇게 되죠. 그 남북이 서로 교류할 때는 한반도에 그 전쟁 불안이 없어졌어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이후로 2024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불허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큰 수혜를 입자 예외적으로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접촉 신고를 수리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단절된 북측과의 대화 채널 복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남쪽이 변했다고 그쪽도 그대로 금방 화해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될지. 그러니까 한번 다음 정부가 망쳐놔 버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잘해놨던 남북 관계가 교류가 나는 김대중 때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최고로 남북 관계가 좋았다.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남북이 서로 신뢰관계까지 쌓는데 이것을 갖다 윤 정부가 들어와서 보수층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다 냉각시키고 다 망쳐놔 버려요. 그 다 국가 예산 들여서 다 갖다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보수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 참으로 이것은 우리 국익에도 좋지 않다고 봐요. 북한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면서도 대남 기구들을 다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접촉이 허용했다 해서 남북관계가 바로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차분히 그거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신뢰 회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통일부는 민간창으로 남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동영 예전에 통일부 장관했던 사람 다시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신고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KBS 뉴스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대북 접촉 빗장 풀었다. 정부 민간단체 접촉 신고 수리. 지금까지 수리를 안 했는데 수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바뀌었는데 북한은 이미 다 채널 닫아버린 상태니까 이쪽에서 계속 구애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 다음 건 그 KBS 뉴스네 이것도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특검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정치 보복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뭐 방금 봤듯이 이 대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보다 훨씬 낫구나. 김문수가 내가 국민의힘당 쪽을 지지하긴 했지만 물론 이재명하고 김문수 대통령 석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뭐 몸이 안 아파도 두 사람 다 안 찍어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일단 김문수가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 국민이 보는 부분은 사법을 가지고 사법행정, 입법, 3권 분립된 이 나라 시스템이 전부 다 거대 입법 독재가 야당 시절에 다 무너뜨렸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검찰 독립적인 검찰총장의 권한을 그것이 그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임한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의 모든 그 사면을 시키거나 무슨 그 검찰을 갖다가 파면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 갔다는 건 대통령 쪽으로 모든 사법의 권한이 다 사유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사법의 모든 기구들을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그 한 사람 위주로 독재적인 그런 위주로 유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이게 다시 새로 구성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느껴요. 좋은 정부는 했던 거, 전 정부가 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승 발전해 나가야지. 전부 뒤집어 엎어버리고 저 문재인 정부 때 잘했던 남북 관계를 갖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 망쳐버린 거 우리 욕하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했던 사법체계에서 정말 문제가 된 건 몰라도 전부 자기 위주로 뭐 저 대법원이 이재명 5개 재판 중에 그 저기 공직자 선거 뭐 위반해서 행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행위를 가지고 유죄를 판단하자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건 3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뭐 이 나라 법이 이재명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이재명 저기 야당 후보 시절에 자기는 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뭐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뭐 이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다 정치 보복이라는 거고 전부 민주주의를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재 정부의 전모를 보이고 있다. 41%의 지지율을 받은 김문수를 위해서 41%를 국민이 줬겠어요, 표를? 그것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다 준 거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그러나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둘이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내가 평생을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호남 사람으로 민주당 지지자지만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줄탄핵을 시키고 무정부 상태 만들고 이래서 대통령 또 비상계엄을 하고 이 나라가 이 짓거리 된 이후에는 이 거대 야당이 전부 상권을 다 장악을 하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가지고 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여야가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돼야 된다. 그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했는데 김문수가 다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 인물로 봐서는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된 게 잘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지금 사법에 대해서 독재를 쓰고 있다. 그렇게 보죠. 국민들은 그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제 오늘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다행스럽네요. 전직 대통령 다 잡았다 갖다 구속시키고 이것이 나라에 얼마나 추접스럽고 창피하고 국격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집어넣는 이런 행위는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대접받겠어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윤 대통령 출석할 때 출석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부릉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 무조건 체포 하기 전에 갖다 체면 엉망 구기지 말고 출석하라 할 땐 출석하고 대통령한테 체포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왜 전직 대통령한테다가 뭐 기사하고 비서를 보내주고 그 부인 전직 대통령이 사망 시에는 그 부인한테도 비서를 붙여주고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합니까? 이것은 전직 대통령도 나라의 국격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의 예우가 엉망진창이에요. 외교관들도 다 여러 가지 뭐 치해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는 너무 함부로 여기고 체포하고 무슨 경찰들도 함부로 대통령을 뭐 체포한다라고 이런 말이 나도는 것은 참 이것이 전통이 돼버렸어요. 이런 대통령 나는 하라리도 안 하겠어요. 뭐 줄줄이 갖다가 구속시키고 이런 거 뭐 좋다고 대통령 한다는 그런지 모르겠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부릉시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 잘했다고 봅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 유죄로 판결한 거 12명 중에 10명이 그거 했다는 거 나는 그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정상적인 판결 내린 뭐 대법원장을 갖다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겠다 이런 식의 정치보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이 멍청한 바보도 아니잖아요. 에? 다 저기 정치하는 놈들보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수준이 높아요. 마트에 가면은 강남에 가면 마트에 가면은 전부 슬리퍼 끌고 마트에 가서 그 카트 끌고 다니면서 쇼핑하는 그 그냥 홈드레스 입고 나온 여자들도 보면은 전부 다 정치하는 놈들 못지않게 다 똑똑한 인물 수두룩박득해요. 뭐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무슨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독재를 쓰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은 야당보다도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규탄할 일이죠. 그건. 그러나 잘한 것은 이런 경제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머리 돌아간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북 문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 노력은 좋고 벌써 대북 방송을 끊어주니까 북한에서 반응 보이잖아요. 이것은 남쪽에서 잘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나는 대차 정치 방송만 나오면 하는 소리가 지금 거대 야당 170석 가지고 나라를 다 장악하고 대통령이 다 탄핵당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직까지 가져갔으면은 뭐 방패도 가져가지고 검찰 총검을 다 가져가지고 칼도 가져가고 검도 가져가고 검이 칼이겠지만 검도 가져가고 총도 가져가고 방패도 가져갔으면 지팡이는 국민힘당에 줘라. 뭐 정청래가 갖고 있었던 2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법사위원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국민힘당 다 정권까지 뺏겨버린 국민힘당에 법사위원장은 줘야 옳다. 우리 국민은 그거 지켜볼 거예요. 민주당이 제대로 우리 국민은 여야가 형평성 있게 여당 야당이 같이 국정을 논의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독재를 쓰고 한쪽이 170석 가지고 야당 무시해버리고 끌고 가는 정부는 옳지 않다는 보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라도 국민힘당에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비상계엄이 무슨 연좌제로 국민의힘당을 전부 다 무슨
반란 세력으로 몰아서 뭐 몰아내고 뭐 새로 뭐 없애고 이따위 소리는 그럼 이빨이 들어가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런 소리를 여당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국민한테다 갖다 이 정권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그따위 짓 하면 연자제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국회 뭐 여당 국회의원들과 정부 인사들하고 모여서 뭐 저기 비상개혁 할까요 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국민이 뭐 조나 구주나 간에 41% 지지를 받은 정당을 가지고 해산시키고 무슨 뭐 연자제로 갖다가 뭐 내란죄에다가 다 꿰서 뭐 처벌하겠다 이따위 계략을 꾸미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지탄 정도가 아니죠. 서울중앙지법은 조특검이 특수공무방해와 직권남용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청구한 체포영장을 어제 기각했고 이건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 모든 대접을 해주면은 지금 현 대통령도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자기는 대접받고 남은 갖다 짓밟아 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계승 발전돼야지.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문제를 그렇게 좋게 조해놨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은 남북에 또 전화해서 우리 좋게 계속 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 국익의 이익이지. 갖다 대북박성 틀어놓고 오물풍선 나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좋습니까? 그래서 피 본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국민만 피를 보지. 국민하고 기업만 피를 보죠. 그리고 국가 경제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회복됐던 걸 망치는 데는 금방이지만 다시 회복시킨 데는 그 다음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를 써야 됩니까? 앞서 지난 24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경찰의 3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갖다 대통령을 체포영장 이건 너무 웃기는 짓이었어요. 조특검이 임명한 날부터 10일 만에 수사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에 초고속 청구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외환 특검팀 특검보 지난 24일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률 악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끌려다니지 않은 것이 야당 대표 이재명한테는 맨날 끌려다녔잖아요. 대법원까지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뭐 내로남불이라고 자기한테는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뭐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경찰도 대통령 한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마음대로 뭐 체포 영장 나고 이따위 짓거리가 지금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참 가소로운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기각은 잘 된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정치 보복이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재명 보수층의 지지율이 더 여당 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많이 돌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많은 보수층들이 김문수보다 이재명이 훨씬 낫지. 그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독재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찍어준다는 게 김문수를 찍었지만 김문수가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문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야당 당대표 해먹으려고 그러지 지 100% 떨어질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국민의힘당과 이 나라를 망쳐먹은 인물이죠. 내가 찾아놓은 것들을 오늘 연합뉴스에서는요.
연합뉴스에서 이 트럼프 젤렌스키 50분 회동 우크라 미 방공체계 구입 논의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불참하니까 일본에서도 불참한 것 같아요. 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물들을 사진을 보니까 기시다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없고 기시다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만약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것을 갖다가 폐쇄시켜버리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 일본하고 몇 나라 호주 몇 나라들이 아시아권 국가 대만 이렇게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동산 석유의 90% 이상을 다 거기서 통과하는데 이란의 옆에가 수심이 깊어서 큰 배들이 그쪽으로 통과하는데 그 총알바지 되죠. 공격당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본래는 나토는 우리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없어버려 그냥 갖다 초대받은 것인데 거기서 무슨 투표를 행사하고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장단점은 있겠죠. 트럼프하고 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토 여기 별로 지금 또 새 정부가 14일 만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G7에 초대돼서 가서 많은 국정에 지금 바쁜 와중에 아직 국가가 정부가 다 조직이 다 지금 정리도 새 정부로 이렇게 인물이 다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해외 나들이만 하다 보면 국정이 늦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두 나라가 평화 협상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참 이 오일 값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데서 뭐 저기 그것은 그럴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초대받은 나라들이 여기에 불참한 거 아니겠어요? 나토 회의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저번에는 그 G7에서는 영국하고 그 관세 협상만 끝내고 나서 바로 그 젤렌스키하고 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냥 다 패싱시키고 가버린 거죠. 근데 젤렌스키 이번에 나토에서 트럼프가 요구한 것이 젤렌스키를 정상회담에 넣지 마라 그랬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G7에 갈 때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패싱시키기 아니라 젤렌스키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토에서는 젤렌스키를 정상회담 넣지 말고 그냥 일반 파티에만 정상회담의 파티에서만 저기 만나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토에서 젤렌스키를 장관급으로 격하시켜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트럼프 요구를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토 회의에서 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젤렌스키가 뭐 파티나 어디에서 맨날 뭐 군합발로 무슨 이게 전쟁터 뭐 복장을 노동복 복장을 입고 들어오니까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토 회의에서 만나 감사, 용감, 예의를 갖춰 젤렌스키가 양복 차림으로 처음으로 파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승리를 했잖아요. 트럼프 패트리얼 추가 제공 검토 종전에 좋은 시기 푸틴과 통화할 거. 예, 뭐 트럼프가 뭐 돈키호테로 몇시 받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핵이 확산되는 걸 금지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우상이 됐어요. 지구촌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건데 뭐 이번에 저 푸틴은 자기가 중동 전쟁의 중심으로 뭐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화해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핵 저장에 엄청난 강한 갖다 폭탄을 투하한 거에 대해서
푸틴은 뭐 이란이 무슨 뭐 그것을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세계는 모든 나라는 다 핵을 만들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란 편을 들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 푸틴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나라를 요리를 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두 나라하고 다 관계가 좋아요. 푸틴의 외교는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되겠죠. 다시 뭐 G7은 여기에 좀 다시 어떻게 지금 추방당해 있는 푸틴이 다시 자기 입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 하는 그런 속셈에서 자기 주장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뭐 평화 협정 중에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좋아진 상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로드미르 제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25일 현재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대화했다. 제렌스키 대통령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자기가 너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세계 큼직큼직한 G7과 나토 두 개의 회의에 참석할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 나토가 이제 군사에 대한 것인데 그게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겠다 그런 것도 계산이 되는 데다 일본도 자기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호르무즈가 봉쇄되면은 일본이나 호주나 마찬가지니까 호주, 일본, 우리 한국이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다 불참한 것 같아요. 이 나토 정상들의 사진 보니까 기시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빨랐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좋은 것도 놓쳤어요. 뭐 트럼프하고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고 네덜란드 핵에서 약 50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회담 후 X에 무엇보다 우리 도시와 국민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회담 후에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유럽도 도울 수 있다며 우리는 드론 공동 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리는 상대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휴전을 압박할 추가 제재를 미국에 촉구한 한편 미국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무기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 우리 한국은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팔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사가서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러시아가 직접 자기 반대 우크라이나 팔았을 때 우리 한국을 공격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위험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유엔에서도 그것은 반대하고 있고 이제 주변 다른 국가들이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것은 우리는 뭐 우리 관계는 아니죠.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뒤 연 기자에서 회견에서 대러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얼 미사일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만만치 않으니까 우크라이나에다 힘을 좀 실어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남편이 우크라이나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자신은 우크라이나 언론이라고 밝힌 한 기자의 질문에 패트리엇이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일부 제공 가능할 수 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두 정상을 만난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약 15분간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들의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은 말다툼으로 끝났고 이날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 조기 기구로 무산됐다. 백악관에서 말다툼을 하고 무례한 짓을 했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만나기를 거부하고 정상회담에 넣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나토는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 중간에 또 빠져나가 버릴까 봐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뭐 물론 젤렌스키를 가지고 장관급으로 격하시켜서 참석도 안 시켰을 뿐더러
파티에서나 얼굴 내밀게 만들었고, 이날 회담 이후 두 정상은 모두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젤렌스키가 양복 입는 모습을 보이네요. 젤렌스키 대통령 길고 실질적인 대화였다며 50분 동안 대화했다니까 뭐 기네요. 1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저번에 대통령 관제에서 정말 무례하게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중동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 그는 백악관 회담 파행 당시 미국 일가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회담에 좀 더 격식 있는 검정 재킷을 착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 질문에 좋은 회동이었다. 그보다 좋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쟁은 아주 어려운 전쟁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용감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에 무슨 히토르 먹을 생각만 했었는데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전쟁이 끝내기 아주 좋은 때라며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를 끌어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을 포함한 전쟁의 모든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대통령 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엇갈린 발언을 했다.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한 사람이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례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은 포로 교환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와 공습을 이어갔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맞춘 국방비 전액에 초점을 맞춰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표시나 지원 언급은 대폭 줄었다.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면 북한의 대북 지원 그런 것들이 방산 무기들을 지원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지금처럼 경제적인 수입도 러시아 쪽에서 북한군을 갖다 넣고 또 여러 가지 군사 무기를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대미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관계다 이쪽에 좀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북러 관계가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쏠쏠하고 쓸만한 수입이 짭짤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한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는 지금 관심이 없죠. 김정은이가 젤렌스키 대통령 각국 정상과 개별적으로 만났다. 의장국 네덜란드로부터 무인기 격추용 레이더 등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에 나온 7천만 파운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 350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자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에서 다 동결돼 있고 단지 그 원금을 갖다 우크라이나 개발에 쓸 수는 없고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돕는 데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이렇게 세계 다시 G7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 재산도 찾아가고 자기가 지금 전쟁범으로 체포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엔에서 다시 그 세계적인 위치를 찾으려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오늘 연합뉴스 트럼프 젤렌스키 50분 회동 우크라이나 미 방공체계 구입 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로스에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것은요. 나토 국방비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에 나토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또 호주도 참석 안 한 걸로 난 알아요. 나토 국방비 GDP 5% 증액 합의 트럼프 이제 동등 전부 미국이 유럽의 방위를 가지고 담당했고 또 유럽 측 자체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보다는 이
이 러시아하고 친밀해지고 이런 상태가 되자 우리가 더 이상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힘을 빌렸는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푸틴하고 가까이 있고 우크라이나를 패싱시키고 이런 모습을 본 유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한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자체 내에서 방위 투자를 많이 하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자기 나라의 나토 안에 있는 뭐 무기를 구입하자 그랬지만은 그 나라들은 7년 8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사는 뭐 자주포 라인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몇 달 안에 갖다 주고 뭐 폴란드가 우리나라 거 구입해 가지고 나토 이런 여러 유럽 여러 나라의 정상회담에 만나서 한국산은 1년 안에 다 가져온다 이러고 해가지고 사방에서 좀 우리나라 뭐 캐나다도 1년 안에 뭐 하나하고 현대가 캐나다에 그 잠수함인지 조선을 가져가 건조해서 1년 안에 납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성능 좋고 값도 싸면서 납기를 잘 지키는 나라로 방산이 지금 우리가 뜨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25일 방위를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5% 증액하기로 했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날 네덜란드 해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회원국은 2035년까지 핵심 국방뿐 아니라 국방 및 안보 관련 지출 매년 GDP 5%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세부적 직접 군사비는 3.5%, 간접 안보 관련 비용의 1.5% 지출할 계획이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위비 증액 합의는 야심차지만 필수적이며 나토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자기 스스로가 하고 미국의 힘을 좀 덜 빌린다면 훨씬 더 나토가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도 저럴 이유가 있었어요. 전 세계 경찰관 노릇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해군력도 미국이 1위를 하다가 저기 오바마 정부 때 해군력을 저기 억제시키고 뭐 새로 이 건조하는 거 해군 함선을 건조하고 이런 데다가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새로운 배를 건조하고 미국 것은 40%가 낡아서 독시설에 수리 중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 해군력의 판도는 달라졌어요. 1위가 중국이 돼버렸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14위로 떨어져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거기에 뭐 일본하고 대만, 필리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국가들을 여러 나라 베트남까지도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 중국과 전부 영토 분쟁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요새는 분쟁이랄 건 없지만 그 공해상에 중국과 우리 공해상에다가 무슨 뭐 해양 시설이라고 큰 뭐 시멘트 덩어리를 뭘를 만들어 놓고 공해상에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기점으로 지구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고 우리한테 얘기한대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줄탄핵으로 무정부 상태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비행기가 우리 해군이 가까이 가면은 막 총을 쏘고 오지도 못하게 했다가 좀 정부가 안정이 되니까 그다음 중국 측에서는 검사로 온 우리나라 함선이 해군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 갖다가 엄포를 놓고 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해보라. 이것은 해양 시설이지 이것은 뭐 영토리란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더 이상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뭐 근데 일본 측에서는 자기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할 때는 그 경계선 쪽에서 저기 공해상에
중국과 우리나라 공해상에다가 거기 고기가 많이 잡힌 데다 앞쪽으로 많이 돌아서 중간쯤에다가 자기 나라에 무슨 뭐 양식 뭐 기구다 해가지고 시멘트 거대한 시멘트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질 거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인도 태평양의 중국과 같이 영토 분쟁에 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불안할 때는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피습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빨리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야당도 국민힘당도 조금 이렇게 인선을 할 때 웬만한 것은 통과시켜주고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못 살죠.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2억 가진 국무총리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고 난리 치면 지그들은 깨끗합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동등해질 것이라 미국이 전부적인 뭐 유럽 안보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방위 다 5% 증액해라 하면 우리 한국 방산이 재빠르게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에 많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때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죠.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나토 회원국 GDP 5% 방위비 증액하기로 한 결정은 동맹의 힘과 결속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토 국가에서는 이 방산을 증액시키는데 자기들의 총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대출 같은 거 그런 거 보조를 해주나 봐요. 근데 그 돈은 나토 안에서의 국가에서 하지 다른 나라에서 방산 그런 거 수입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6년 7년 걸려서 오면 뭐합니까? 한국은 1년 만에 납품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예외를 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계획된 국방지출 증액을 위해서 다른 예산 우선순위에서 단 한 푼도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우리는 완전한 안보를 보장하는 매우 좋은 길 위에 있다. 안보의 한 축은 우리 자신으로 폴란드 군대에다 다른 한 축은 나토에서 우리 존재와 동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하고 나토가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스페인은 이날 방위비 증액의 뜻을 같이 하면서도 여전히 불만을 내비쳤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합의로 새로운 역량 목표를 충족할 것이나 GDP 2%에 해당하는 현재의 국방지출 수준이 충분하고 현실적이며 복지국가와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나토 회원국은 근데 이제 5%라고 말을 했지만 5%에 대해서 잘못하면 어떤 제재를 가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5%를 해놓고 못 미치면 못 미친 대로 해야죠. 미국 자체도 뭐 2.8%인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GDP 2%에 해당하는 현재 국민방 지출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페인이. 한편 나토 회원국은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위 조항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 중에 그 나라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공격을 당하면 자기가 다 당한 것처럼 다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다 합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담하려고 애를 쓰죠. 또한 나토 회원국은 우리는 중대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특히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주권적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안보는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나토 회원국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건 전 세계 4위인가 뭐 재래식 무기가 그런 걸 갖고 있고 핵만 없을 뿐이죠. 이런 것은 현대전에서는 핵을 함부로 던지지 않거든요. 그런 걸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세계 강국인 실질적인 그런 나라를 자꾸 없어버려 이렇게 초대하죠. 지금 계속. 오늘 뉴스원에서
나토 국방비 GDP 5% 증액 합의 트럼프 이제 동등이라는 기사에 대해 썬각으로서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 다음 예, 계속 할게요. 음. 이번에는 국내를 좀 가보죠. 검색을도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나토 참석을 해서 위성나 안보실장이 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자 뭐 기시다라든지 호주도 안 갔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위성나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나토 간의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 26일 보도자를 위해 위 실장이 24일부터 25일 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라드말라 샤케린스카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한 데 이어 25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루터 사무총장에게 한 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한 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에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위 실장은 글로벌 복합 도전에 등하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정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위 실장은 특히 한 나토가 방산 분야 협력 여지가 크다며 한국이 우수한 방산 역량 토대로 나토의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나토 이쪽이 전부 5%를 증산하려면 한국이 굉장히 필요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뭐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그런 보도도 있는데, 한 나토 국방 방산협의체 시설에 합의하고 우리나라 나토 고가 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산이 나토에 여러 가지 무기를 제공하는 데 값싸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나토는 우리의 방산 산업을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나토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없어봤지만 거기에 만약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많은 그 나라들은 한 나라가 자기 동맹이 전쟁에 휩쓸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나라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위 실장은 글로벌 방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나토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나토와의 표준화 협력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진 및 핵심 방산 물자 공급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산 물자에 우리나라는 초점을 두고 있죠. 이번 특별 행사 이후 나토 사무총장과 인테 파트너 참석자들은 인도 태평양 나토 인테 파트너 간의 협력 강화 의지 및 방산 분야 실질 협력 추진 방안 등을 담은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 채택을 통해 나토 인태평 파트너 간의 협력이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나토와 인태평양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그것이 인도 태평양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를 이쪽 나라를 말한 것 같아요. 참 오늘 머니투데이가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네요. 아주 나쁜 기사네요. 처형을 죽이고 안매장하고 농구 천재 긴급 체포, 아내가 시켰다 누명까지. 참 농구는 잘해서 뭐 스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간 말종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
우리를 울고 울렸던 어제 오늘 다시 보자. 2013년 6월 26일 아침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전 농구선수 정상현 함께 살던 처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정상현은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증거인멸 중 경찰이 꼬리를 피면서 범행 일주일 만에 긴급 체포됐다. 한때 국내 최고 유망주로 주목받던 그가 어쩌다 은퇴 4년 만에 살인자로 전락한 것이다.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6월 26일 아침 경기도 화성시 한 주택가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전 농구선수 정상현, 함께 살던 처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한 정상현은 완전 범죄를 노렸지만 증거인멸 중 경찰이 꼬리를 밟히면서 범행 일주일 만에 긴급 체포됐다. 한때 국내 최고 유망주로 주목받던 그가 어쩌다 은퇴 4년 만에 살인자로 전락했을까? 키가 192cm 포인트 가드였던 정상현은 한국농구 미래 책임질 지원으로 평가됐다. 정확한 패스, 넓은 코트 비전과 높은 점프력, 강호갈 득점력까지 두루 가져 허재를 능가할 농구 천재로 평가들었다. 재능은 차고 넘쳤지만 정신력이 부족했다. 고려대학교 농구부에 입단한 그는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숙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일탈을 반복했다. 체중은 120kg를 넘겼고 출석 미달로 학교에 제적까지 당했다. 문제가 있었군요. 이대로 농구를 포기하기엔 재능이 아까웠다. 그는 2005년 불어난 몸으로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했고 1라운드에서 8위 순위로 대구 오리온스에 지명됐다. 정상에는 20kg 감량에 성공하며 재기를 꿈꿨지만 또 한 번 부상 핑계로 숙소 무단 이탈하는 등 잡음을 일으켜 이미 탈퇴 처분을 받았다.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왔다. 2006년 은사인 유재학 울산 모비스 비버스 감독이 그를 불렀다. 정상현은 입단 1년 만인 2007년 국군 체육부대 상무에 입대하여 재기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그는 각오를 1년을 가지 못했다. 전역한 정상은 훈련에 불성실하게 임했고 2009년 방출에 은퇴했다. 처형은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 시집 안 가. 비급으로 한마디. 처형이 자기 동생의 언니가 너 같은 놈 만날까 봐서 결혼 안 한다. 그렇게 말했군요. 정상현은 내리막은 끝을 보이지 않고 이어졌다. 은퇴하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긴 정상현은 처가에 얹혀 살게 됐고 자존감이 곤두박질 쳤다. 정상현은 특히 아내의 쌍둥이 언니인 처형, 당시 32세와 사이가 안 좋았다. 가족 공동명의의 소유 상가 권리권을 두고 처형과 자주 다퉜고 이때마다 처형은 생활력이 떨어지는 정상현을 무시했다고 한다. 2013년 6월 25일 사건이 터졌다. 정상현을 향한 처형은 막말이 도화선이 됐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막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막말은 이 범죄를 불리죠. 처형에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 시집 안 간다 말 듣고 분노한 정상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자기가 입술로 저지른 범죄로 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정상현은 처형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틀간의 차를 싣고 다니다가 집에서 약 9km 떨어진 오산시 한 야산에 안매장했다. 정상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힘든 거 정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범인 5일 만인 7월 1일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처형의 실종 신고까지 접수했다. 정상현은 범행에 쓴 처형 명의 차량을 급하게 처분하다 경찰이 꼬리를 밟혔다. 경찰은 정상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했고 정상은 처형이 날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범행 일지를 자백했다. 그는 뒤늦게 아내가 처형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형제지간에 싸우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살인을 교사한 거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처형을 목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시신 훼손도 시도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신을 회수할 것까지 했네요. 참 무섭네요. 이어 자신의 아내이자 피의자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해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데 대해 범행 후 일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든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은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했고 같은 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감형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면 51세가 되는 2033년 출소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 참,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처형을 쥐고 안매장한 농구 천재. 그 오늘 2025년 6월 26일자 기사지만 이것은 이 사건은 2013년 6월 26일 날 있었던 일이군요. 어, 오늘 한국일보 2025년도 6월 25일자 기사예요. 국무회의마다 불만 토로한 이진숙,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 지금 방통위 된 지 이틀 만에 저기 거대 야당 170석에 의해서 방통위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된 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이 된 다음에 출탄핵 당시에 탄핵을 당했다가 거의 새로 다시 국가가 임명한 그런 것인데 뭐 심기다. 인지준수 방송토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심어놓은 거죠. 출범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정부 요직 중에서는 전 정부가 심어놓으면 그 임기까지는 보장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돼야 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많죠. 대개 이제 그 전 정부의 국무위원 장관급들을 전부 자진 사표 내고 새로운 정부가 뽑는데 몇 군데에서는 그게 그 임기를 이렇게 채우는 데가 있는데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표 내라 이제 이런데 그 임기 뭐를 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방통위 독립성과 관련한 불만 토로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합의체 기관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 독임제까지 건의하면서 강하게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독임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최고 책임자 1인에게 부여되는 방식이다. 2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건 소모적이라며 자기가 막 처음에 방통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이틀 만에 탄핵당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무엇을 카드를 썼는지 뭐니 그 이틀 만에 탄핵당해서 엄청 탄핵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 밑보인 거예요, 민주당에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이제 여러 가지 잘라버리려 하겠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자르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건 소모적이라며 여러 차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이 위원장은 항의 과정에서 독임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 계속 불만을 토로자 이 대통령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안을 가져오라 말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독임제가 낫겠다고 맞받은 것이다. 여기 좀 갖다 주세요. 주스 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맞받아 쳤군요. 참 방통위 위원장도 대단한 인물이네요. 대통령하고 맞받으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대통령 이 위원장에게
독임제가 무슨 말이냐고 설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독임제를 주장한 배경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을 차원으로 설명했고, 독임제를 이 독임제를 채택하면 다른 부처 장관들처럼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다는 근거다. 방통위가 합의체를 택하고 있는 탓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취지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시겠죠. 다만 이 대통령의 이 위원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을 없애려고 자꾸 저런 거 보면은 똑똑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가 되면서 식물화된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등 대통령이 지명한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여당 2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3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고,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이 위원장 1명만 남았다. 1인 체제 하에는 방통위는 안건 심의 의결이 불가능한 완전한 기능마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5명이 하는 데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하게 해달라 이건가 봐요. 방통위 죽이기 위한 것인지 뭔지 좀 그렇게 의심이 가기도 하네요. 그 방통위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임명되자마자 이틀 만에 탄핵을 시키고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방통위를 무슨 법인카드 썼다 뭐 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도 그것을 꼬집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줄탄핵 시킬 때 방통위가 임명되자마자 이틀 만에 그 야당 민주당에서 170석으로 탄핵시켰던 것을 볼 때 똑똑한 건지 하여튼 죽이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네요. 한국일보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예요. 미국을 위해 싸운 한인 상위 군인마저 트럼프 추방에 당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미국에 싸운 한국인의 상위 용사까지도 트럼프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는 겁니다. 복무 중 상처로 PTSD를 앓았지만 지원 못 받고 마약에 의존해 버텨 출소 후 가족과 새삼을 얻었지만 트럼프 접권 후 추방 결정.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미군에서 복무 중 총상을 입었던 한인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이민자 추방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말도 안 되군요. 미국을 위해서 총상까지 입었던 그 군인을 갖다가 이 트럼프 이민 정책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 참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미국 공영 NPR 방송은 24일 현재 시간 얼마 전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에서 추방당한 한국인 영주권자 박세준 55시의 소식을 보도했다. 박 씨는 7세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1.5세로 50년 가까이 미국 생활을 이어오던 미국을 고향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박 씨는 지난 23일 귀국기로 올라야 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박 씨의 15년 전 마약 소지 및 법정 출석 불응 혐의로 박 씨를 강제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미국 입대 후 전쟁에서 총상 퍼플하트 훈장도 받았다. 박 씨가 마약을 손에 댄 이유는 미국 법무 과정에 입은 상처 때문이었다. 국군 장교인 삼촌을 동경했던 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20세에 미군에 입대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박 씨는 파나마에 배치됐는데 1989년 미국이 파나마에 마누엘의 노리에가 정권을 전복하기에 침공을 결정하며 박 씨도 전투에 휩쓸렸다.
전투 중에 복부에 총상을 입은 박 씨는 미국 본토로 이송됐고 치료 후 명예제대를 했다. 복무 도중 저거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상위 군인 퍼플 하트 훈장도 받았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평시 12개월 이상을 자국군에 복무하거나 전시 경우에는 복무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빠르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지만 박 씨는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씨 복무 당시 입었던 정신적 상처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알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계속된 트라우마에 박 씨는 결국 코카인 등 마약에 손을 댔다. 20, 30대를 마약 중독 속에서 보낸 박 씨는 2009년 감옥에 수감됐다. 마약 중독은 벗어났지만 트럼프 정책에 50년 고향을 떠나 3년 뒤 출소한 박 씨는 굳은 의지로 마약에 벗어났다. 박 씨는 NPR에 마약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박 씨는 가족들이 정착한 하와이에 살았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다. 통상적인 ICE 절차에 따라 추방 명단에 올랐지만 상위군인 훈장도 받은 그는 바로 추방되지 않았다. 매년 이민구구 확인을 받는 것으로 미국 체류가 허가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하와이 이민국은 이달 초 갑자기 조만간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했다. 결국 그는 50년 가까이 살았던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족들과 눈물로 작별을 했다. 탑슨 전처는 그는 NPR에 군에 입대하거나 총에 맞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전부 지금의 저를 만든 인생의 일부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으로 추방됐군요. 참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마약을 손대서 그걸 특정으로 했지만 그 전 정부들은 날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국가의 이런 배려 속에서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것을 전부 배려를 해줬는데 트럼프는 막 무관하식으로 다 갖다 잘라버린 거죠. 이게 우리 1.5세 우리 한인이 미국의 전쟁에서 총탄을 맞고 이렇게 그 나라가 준 훈장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추방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렇지만 이제 문제도 있긴 있네요. 마약을 하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약이거든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2025년 6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여의도 일본지 이 11개 부처 장관 인상 단행 나토 불참 공방.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그대로 쓰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태인데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데 야당이 너무 발을 갖다 국무총리부터 발을 잡는데 재산 2억을 가진 사람한테 뭘 그렇게 쥐고 까불고 흔드냐. 자기들은 멀쩡하냐. 출연은 강선필 더불어민주당 부배님과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이 나왔네요. 11개 부처 장관 인사 단행 빨리 해야 되죠. 지금 나라가 네가 지지했던 내가 지지했던 국가를 위해서는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제대로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나라가 지금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데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재산이 2억이고 1,000만 원씩 6번을 갖다 남의 돈을 빌리고 이러면서도 중국 청와대에서 석사를 따고 미국에서 또 박사를 땄던 거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그 인생이 너무 경제적으로도 일반 국민의 평균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억 재산에서 지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고 네 돈 가지고 어떻게 1년에 1억 드는 돈을 했느냐고
의심은 논초리로 막 갖다 갈가댔는데 전부인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전 아나운서 출신 전부인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학별됐다잖아요. 그것이 밝혀졌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고 우리가 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2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천만 원씩 6사람한테 빌리고 뭐 정치인들이 많은 후원금을 받잖아요. 정치 자금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국무총리 갖고 이렇게 먼지를 털고 갖다 흔들어 대는 것은 만약에 2억이 아니고 20억이나 200억이라면은 모르겠어요. 20억도 요새 기본 집안채가 20억을 다 넘잖아요. 그럼 2억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전반적으로 볼 때 거기서 뭐 1,000만 원 빌려니 어쩌냐고. 그런데 지그들은 멀쩡하냐. 지그들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놈들이 2억 재산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이걸 본 국민이 참다 못해서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국무총리 후보한테.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전부 수십억씩 갖고 수백억씩 갖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국무총리 잘 시켰다. 뭐 사람이 사흘 굶으면 나무 담을 넘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뭐 청와대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는 미국에서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학구열도 있었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중동 정세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고심해하던 나토 정상회의 불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있나 봐요. 미국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박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이 대통령 조금 전 첫 수학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워낙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번엔 나토에 갔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만에 G7에 가서 얻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트럼프가 가버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나토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막겠다. 이런 이란에 이렇게 선전포가 있었고 이런 데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뭐 호주, 아시아 대만 이런 아시아계 이란산 중동의 석유를 거의 9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이란의 수심이 깊어서 그쪽을 다 지나가는데 전부 총알바지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위치에서 나토 가면은 전부 이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이랬을 때 한국은 나토에 가입도 안 되면서 없어버려 갖다가 참석해가지고 이런 데 휘말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이재명이 안 가니까 따라서 같은 입장인 미국 일본 총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호주도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자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에 약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계 두 사람은 맞대결을 놓고 개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야가 증인 창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며 오늘 공세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국민은 그렇게 봐요. 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일단은 민주당이 대통령이 나왔으면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전부 빨리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지.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선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랬는데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장학금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딴지를 보고 전부 걸어서 지금 자꾸 국무 의원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야당 시절에 170석 가지고 이 국무위원들 31명을 줄탄핵시켰을 때 나라가 무정부 상태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계엄을. 지금 이재명이 지금 난데없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내각이 윤석열 정부 줄탄핵시켰던 그런 장관급들이 전부 이제 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다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부 법무장관 그 사표만 받아 수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좀 그대로 유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내각을 지금 짜기 위해서 이렇게 장관급을 새로 지금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국민의힘당이 그거 하는데 그거 한 건 좋은데 재산 2억 가지고 무슨 재산 뭐 얼마를 신고하는지 우리도 돈이 갑자기 도둑 맞은 것처럼 많이 썼는데 내가 쓴 것보다도 계산이 틀릴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2억 재산이라면 그러니까는 이걸 보다 못하는 국민들이 이 국무총리 후보 한테다가 갖다가 그렇게 국민의 평균 재산이 2억의 국회의원이 2억인 재산이 신고됐다는 것은 아마 참 어려운 상황에서 뭐 천씩 6사람한테 빌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재산 형성 과정이 뭐니 이런 것들이 다 사치스러운 단어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이나 자기 자신을 숙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수백억 된 놈들이 2억 한테다 무슨 재산 형성 과정 지랄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당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이거 빨리 국가가 출범했으면 제대로 된 무슨 판을 짜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발목을 잡고 말도 안 된 걸로 딴지를 걸고 이것은 국민의힘당의 패배 원인은 자기 당 내에서도 갖다 잡아먹고 비판하고 지랄하더니 이제 또 새 정부 뭐 이재명 정부가 이뻐서 이러겠어요.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 나라 빨리 판을 짜서 빨리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질문 2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내 현황과 중동 정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야권에서 명백한 오판이라며 지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하라고 촉구하자 여당은 적극 엄호했습니다. 이 대통령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자 질문 2의 원은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한참 한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번에 가면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1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4일 만에 세계적인 큰 정상회담인 G7에 업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미 관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태에서 아직 국가에는 국무위원도 제대로 지금 판이 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나토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중동 문제, 호르무즈 해협도 들어있고 우리나라에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면 우리같이 전체를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중동산을 거의 쓰고 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참 위급 상태인데 나토에 가서 잘못 투표했다가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과 관계없는 호르무즈 해협은 주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하고 대만, 일본, 호주 이런 아시아권 태평양 아시아권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중동 수심이 깊은 중동 쪽으로 그 유조선들이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런데 나토 회원국도 아니면서 거기 없어버려 가서 그런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시다도 일본 기시다도 한국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 호주 총리도 안 간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해서 59.3%, 부정 평가는 0.7% 하락해서 34.5%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 사법을 이렇게 막 주무른 거, 이 독재적인 그런 부분을 빼면은 다른 부분은 다 잘했다고 보죠. 그것 때문에 긍정 평가가 올라간다고 봐요. 이런 판단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단지 사법의 독재, 그건 염려스럽다. 이렇게 나는 봐요. 대구 경북이 49.2%로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 비율 50%를 넘겼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 4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했는데 48.4,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해서 31.4%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네요. 질문 5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을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과정 의혹, 아들 특혜 논란을 부각하면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처리가 필요하다고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같은 거 2억 재산 가지고 뭐 아들 특혜 논란이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 약하다. 국무총리 후보를 갖다가 낙마시키기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재산 2억을 가지고 1,000만 원을 6번 빌려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도 받은 상태에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부유한 정치인들이 다 총 집산되어 있는 국민의힘당 기득권인 보수층을 했던 국민의힘당이 2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한테 이렇게까지 갖다가 잡고 찢고 그 아들에 대한 것도 정확한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고 뭐 1억을 어디서 해서 보냈느냐 하고 이런 식의 데이터 없이 그냥 자기들의 뭐 의심이 가는 부분을 갖다 그 사람을 못가 씌우는 거. 전 아나운서 전 부인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 댔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사과했습니까? 이렇게 찍고 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짓거리는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뭐 보니까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의심 가는 부분을 전부 마치 사실화 시키는 거죠. 민주당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고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는데 질문 6에 지난주 야당의 불참으로 취소했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양당 원내수석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거대 야당 170석 가진 민주당도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살목사처럼 물고 떨어진 데는 무시해버리고 170석으로 전부 몰아붙이고 그 독재를 뭐 사법개혁에서도 독재를 쓰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딴지를 걸잖아요. 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당 주고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107석을 가지고 어떻게 170석을 이기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하던 여당 시절도 아니고 이런 때는 이 민주당도 여러 가지 국민의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좀 주면서 이 국민의힘당도 나라가 굴러가도록 좀 국무위원이 빨리빨리 내가 보기에는 김민석 의원 정도 되면은 그렇게 뭐 재산에 뭐 형성을 해서 돈을 많이 뭐 뇌물 받아먹고 했던 것을 볼 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 8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곁을 지켜줘야 한다는데 당을 위해서 이런 호위무사 노릇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당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한덕수를 밀었으면 국민의힘당이 대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빤히 알면서 김문수는 친대 정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냥 누워버려요. 지 자신을 위해서. 전부 다 지 자신을 위해서 6명이 대선 후보들이 다 그 모양이었어요. 홍준표는
자기 우물에다가 침 뱉고 돌아서서는 다시 와서 그 우물 먹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놈들이 이번에 후보 6명이 다 그 모양이에요. 당을 위해서 희생할 놈은 하나도 없고 지 자신을 위해서 다 이 짓거리 했어요. 전부 김문수는 지가 지금 추만 당에다 2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오직 이 당에서 대선을 내오고 지금 박찬대 하는 것 보세요. 이재명을 돕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그게 없어요. 지당 먼저 찍고 까불고 부시고 후보로 대선 대통령 후보로 나온 놈들까지 자기 당에다 2번을 고소질을 하고 참 민주당 내에서 정신이 들어있는 몇 명만이 어떻게 하든 자기 당내에서 대선을 내서 거대 야당하고 맞서보려고 애를 쓰다가 참 우리 국민복에 딱했어요. 그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다 갖다가 저들이 찍고 까불어가지고 다 놓친 거죠. 이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를 던지면서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야 한다고 맘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르도자식으로 이 대통령이 뭐 범법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뭐 그 따지고 밟고 뭐 오라니 저러니 저거 뭐 하고 이런 짓거리 할 국민의힘당은 그 짓거리 했을 텐데 전혀 감싸고 다 한 몫을 내잖아요. 왜 국민의힘당이 이걸 못합니까? 그리고 이제 거대 민주당이 줄타넥으로 이 나라를 망쳐먹었죠. 지금이라도 그거 한다면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당에 줘야 된다고 우리 국민은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국무총리 2조 재산 가지고 뭐 천만 원 6명한테 빌리고 뭐 법처분도 받고 이런 뭐 전부 다 찔러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범죄인으로 만들어대고 이건 너무했다고 봐요. 이러면은 한 사람도 새 정부의 국무위원 만드는데 하나도 통과될 사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깎고 찝고 까불면은. 질문 8회 원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은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인데 이번 당대표 선거 어떤 점을 주목해야 봐야 할까요? 그랬네. 질문 9에서는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 열어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당권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 모입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전현직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는데 김문수는 안 된다고 봐요. 이재명하고는 게임이 안 될 뿐더러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는 사람은 지 자신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김문수와 보는 한동훈이라든지 차라리 나경원이 낫죠.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뭐 홍준표가 지 먹던 우물에다 침 뱉고 돌아서지 않았으면 홍준표도 괜찮았겠죠. 뭐 지 먹는 우물에다 침 뱉고 돌아서고 자기 지지자들을 갖다가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하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섰다가 뭐 하와이 가서 놀다 와서는 뭐 다시 뭐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그건 지가 마시던 물을 갖다가 침 뱉고 돌아선 놈이 다시 침 뱉은 물에다 또 들어온다고 말이 돼요 그게? 뭐 지금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전현직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네.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의원은 자기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뭐 홍준표라든지 한동훈이나 나경원이 뭐 셋 중에서 김문수는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는 침을 뱉고 돌아서서 또다시 지가 침 뱉은 우물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죠. 전부 이기적이에요. 질문 9에 다시 원. 이런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당권 도전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네요. 오늘 연합뉴스 TV 2025년 6월 23일자 기사. 여의도 1번지 이 11개 부처 장관 인사 탄핵 나토 불참 공방. 두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하자 기시다도 따라서 하고 호주 총리도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내린 것들이 상당히 다른 국가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시아권 인도태평양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일본, 우리 한국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호르무즈 이란 그 영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또 트럼프와 정상회담이 더 늦어진 건 사실이죠. 그런 걸 볼 때 뭐 괜찮았다고 나는 또 보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 나토에 발을 뺐다는 거죠. 이번에 계속 거기에 참석해왔던 일본이라든지 호주가 이번에 이재명 우리 한국에서 그 나토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뭐 초청해 준 것도 감사하다 감지덕지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콧을 났다는 건 국내 뭐 정세도 있고 시간도 없고 14일 만에 G7 그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내가 너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 야당의 공세는 너무 무리하다. 생각지도 않고 너무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이란 핵시설 제한적 파괴 보도에 CNN 기자 개처럼 쫓겨나야. 트럼프 이란 공습 스텔스 조종사들 화났다. 기자회견 할 거예요. 이란 핵시설 공습이 실패로 끝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이것보다 한국의 뭐 현무 5가 더 180m까지 깊이 들어서 꽂힌다네요. 지상에서 이 쌓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텔스 그 B2를 가지고 그 운반해야 되는 미국보다 복잡하지도 않은 뿐더러 한국 것이 더 강력하다, 파괴력이 더 좋다. 그런 미국 것은 60m, 지하 60m 벙커를 깰 수는 있지만 한국은 180m를 현무 5가 깰 수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이란 핵시설 제한적 파괴 보도에 CNN 기자 개처럼 쫓겨나야. 파이내셜 뉴스예요. 2025년도 6월 26일자 기사예요. 파이내셜 뉴스 미국 CNA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미국과 이스라엘 공수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이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의 치명을 거론하며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평화가 오고 있는데 뭐 타격을 주긴 줬겠지만 그게 하나가 실험실에서 한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안보안과 많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적 그런 것에 했을 때는 실험실의 상태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60m 안반을 뚫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6개를 갖다 투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현무 5가 180m를 하는데 그 파괴력은 우리 현무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B2 스텔스기를 갖고 가야 되고 급유를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것에 비해서 이 현무 5는 우리 한국산 현무 5는 지상에서 그냥 갖다가 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26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CNA에서
해고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한 보도를 한 NYT에 대해서 기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업적을 다가 그물 가게 만들고 먹지라는 것이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군 후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부터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 이어 의문을 제기했고 CNA가 NYT 등 미국 언론이 국방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일단 이번에 핵시설 파괴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단추가 됐다. 그건 성공적이다. 뭐 파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충격먹고 제2차 파괴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겁을 먹은 거잖아요. 뭐 제한적이었든 뭐든 하여튼 거기에 입구를 봉쇄했든 뭐 지하 60을 갔든지 뭐 20을 갔든지 그것은 치명적이었다 보는 거예요. 백악관 보고서 언론 유출 FBI의 수사 의뢰. CNA가 NYT 보도는 미국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트럼프는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트럼프는 보고서 작성 주체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보고 보고서 내용을 취재한 보도 언론 비판을 나서는 것이다. 텔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거두고 나섰다. 우리 세계는 지금 트럼프를 존경해 주고 있잖아요. 일단 그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 정보 평가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평가가 낮은 확신하에 작성했다는 사실은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란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 가짜뉴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를 통해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하기로 했다. 우리 한국산 현무 파이브를 갖다가 180m까지 파괴력이 엄청 세계적인 최고라는 거예요. 백악관은 이란 핵시설 보도 자료를 통해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이 수사하고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큰일 났네요. 뭐 한국경제 2025년도 6월 26일자 소비 쿠폰만 10조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격 첫 시정연설. 뭐 국가야 뭐 빚을 지든 말든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은 주면 좋죠. 당장 생활에 풀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풀리면은 경기가 좀 돌겠죠. 정부 세출 추경이 20조 규모, 소비 쿠폰에 10조 3천억 투입. 이재명 정부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말한다. 이럴 때만 국민의힘당한테다가 협조를 구하지 말고 보통 때 170석으로 그냥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짓 안 해야 이런 데서 협조를 구하죠. 그리고 이 정청래가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당에 주면서 이런 거 협조를 구해야지 그냥 맨입으로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빨리 이 여당이 빨리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야 됩니다. 너무 각다가 다리 걸고 나면 나라만 꼴만 어려워져요. 정부가 마련한 세출 추경안은 20조 2천억 원 규모다. 세출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경기 진작에만 15조 2천억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다. 추경하는 중 절반이 10조 3천억 원이 소비 쿠폰에 쓰인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골자다. 소비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별로 차득 작업의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인다. 여야는 전날 25일부터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5곳에 배분을 완료할 경우 추경안 심사에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날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랬네요.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6월 26일자 소비 쿠폰만 10조,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격 첫 시정연설에 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